안녕하세요. 사실과학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장기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건가? 지금 4.5까지 가다가 4.3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진짜 고점 찍고 안정을 찾은 상황인가에 대해서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저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세력 자체가 헤지펀드의 그 쇼패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드렁켄 밀러가 나와서 장기 금리에 본인의 포트폴리오 15에서 20 정도를 쇼패팅을 해놨다. 네,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 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프레임이 씌워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어느 정도 트럼프한테 씌워진 프레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드렁켄 밀러가 지금 최근에 국채 쇼패팅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죠. 10월 17일에 했던 인터뷰에서 뭐 앞에는 엔비디아 내가 최근에 판 거는 사실 잘못된 거다, 실수한 거다. 그런 내용 하나랑 연준이 50bp 인하한 날에 나는 채권 숏배팅 했다. 10년물 금리는 5.5%가 지금 적정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루겐 밀러가 포트에 뭐 5%뭐 이런 것도 아니고 15%에서 20% 정도면 엄청 많은 비중인데 들어갔다고 했어요. 또 추가적으로 했던 말 중에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 요때 금리 인하한 날에 3.6인가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쇼패팅을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서 내가 손실을 봐봤자 몇십 bp 안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윗방향으로 5.5까지 뚫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값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맞긴 맞죠. 이미 3.6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왜 팔았는데요. 올해 4월, 5월 부근에서 샀던 거 5, 6, 7에 나눠서 샀었는데 그때 고점에서 샀던 거를 왜 여기서 팔았을까요? 저도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3.6에서 3%? 말이 안 되죠, 3%는 사실. 저도 이번에 채권 투자 들어간 거 어디까지 먹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3.8부터 매도 시작해서 3.6에 아예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8부터 매도 시작, 3.6에 모든 게 다 정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3.6 아래로 보는 것 자체가 10년물을 저는 사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제가 보유했던 채권을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거였는데 드루켄 밀러 말이 너무나 띵했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내가 여기서 숏배팅을 하는 거는 내가 잃어봐야 한 30bp 진짜? 진짜 극악으로 쳐줬을 때 3.3% 30bp 정도 손해 보는 것까지 내가 감수하는데 롱으로 걸려 있는 거는 금리 5.5%? 5%? 너무나 괜찮은 투자였다고 봐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아깝긴 하네요. 저도. 그냥 단지 내가 들고 있던 채권을 수익 실현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쇼패팅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드루켄 밀러가 말한 거는 5.5%였는데 우리가 지금 4.5% 찍고선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끝났을까?를 생각해 보려면 작년에도 하나 있었죠. 비레크머니. 8월 3일에 했던 인터뷰 보면은 본인이 주식을 내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지로 30년 국채 30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숏 포지션을 좀 들고 갔어. 내가 봤을 때 30년물 금리는 5.5%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때. 근데 실제로 그 뒤에 여기 있어 여기 보면은 3점 중반대에서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이때 5%까지 갔었죠. 5.5%라 그랬는데 5.0%에서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로 했던 거 대비해서 50bp 정도 빠진 자리에서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헤지펀드가
이게 기러기 때 효과라 그래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좌표를 딱 찍으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가지고 그거를 미친 듯이 밀어냅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다 그냥 밀어낸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뭐 갑자기 뭐 미국의 뭐 펀더멘털이 바뀌었겠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바뀌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금융단에서 그냥 숏으로 밀어냈다가 이렇게 말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작년에 일단 했을 때는 목표치에서 50bp 정도 낮은 수준까지를 맥시멈으로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은 목표치가 5.5라고 얘기를 했는데 4.5. 그러니까 100bp 정도 낮은 거를 고점으로 찍고 왔기 때문에 저는 윗방향으로 얼마든지 더 열려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인 거죠. 내가 모르는 잠재 위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4.5에서 4.3으로 내려온 거를 단기 어떤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조금 더 열려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굳이 그것까지 다 막 뭐 발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기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현재 포지션 자체가 절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4.4랑 4.3에서 지금 매입이 된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뭔가 더 저점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일단 트럼프가 된 게 부채한도 이슈가 사라진 부분도 일단 크죠. 어차피 레드웨이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잠재 리스크 QRA도 그랬고 QRA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년 1분기에 장기 국채 발행 많이 늘어나면 어떡하나. 지금 단기 국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한 21%, 22% 정도 되거든요. 전체 미국 부채에서 단기물이 차지하는 게 22% 정도. 권고치가 15%에서 20%니까 중간가시 18%라고 봤을 때 한 4%포인트 정도가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롤오버를 해야 되는 양이었는데 그 QRA 발표가 최근에 있었고 10월 말에 있었죠. 그러니까 당장 3월 말까지는 큰 이슈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단기물이 장기물로 바뀌는 게. 전 또 3개월, 뭐 3월에 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1월 말이죠. 1월 말. 1월 말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그때 가가지고 단기물이 장기물로 롤오버 되는 과정에서 뭔가 장기금리가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워닝은 제가 드릴게요. 근데 아직 그건 일단 뒤로 멀어지긴 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잠재 위험들이 멀리 뒤로 보내진 상황이기 때문에 4.3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들어갔는데, 요거는 요런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쇼 포지션을 딱 했을 때 이게 거두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리스크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금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쇼 포지션을 취할 때는 모두가 달려들어가지고 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금리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쇼 포지션을 거두어 드릴 때 내가 현물을 공매도했다. 혹은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거두어 드릴 때는 반대급부가 필요합니다. 가령 현물을 매수해서 이 대차를 했던 거를 갚아야 한다던가 아니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치우기 위해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또 취해야 되는 거죠. 결국엔 그 자체가 다시 금리를 끌어내리는 반대급부가 생길 거예요. 급하게는 또 내려올 겁니다. 작년에도 보시면 이렇게 산 만들고 금방 내려왔죠. 한 분기 안에 이게 다 결정이 돼서 끝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현재 금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버틸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거 앞에는 또 드러켄밀러는 10년물이고 비레크먼은 30년물인데 보시면 둘이 한 20bp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유의미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트럼플레이션. 보시면 이번 투표 결과인데 지지층의 성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교육 수준이 높은 군으로 보시면 되고 위로 가면은 소득이 높은 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 1996년 요런 때에는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이 소득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 투표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예, 특히나 이번에는 로우 인컴, 로우 에듀 교육 수준도 낮고 임금도 낮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로우 인컴, 로우 에듀에서 거꾸로 하이 에듀, 하이 인컴으로 이동이 됐어요.
뭔가 되게 이상하죠? 진보와 보수의 위치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하이 인컴 이 부분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뭔가 이걸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트럼프한테 이런 인플레이션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 월스트리트에서 설문을 한 건데 66인의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봤어요. 어, 누가 당첨이 되면 인플레가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60,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상태로 해리스는 뭐 거의 없었고 비등비등 할 것 같아요.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높죠. 누가 금리 더 높게 만들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이것도 압도적으로 높고 해리스 거의 없죠. 금리 금리가 아니고 누가 더 재정 적자를 유발해?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엄청 높고 해리스가 엄청 낮고 경제 성장 누가 더 이를 걸로 보여? 해리스 45%, 트럼프 36%. 이것도 해리스가 되게 좋게 나왔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되면은 고용이 줄어들 것 같아? 늘어날 것 같아? 물어봤는데 고용 줄어든다가 압도적으로 높죠. 이 설문 자체가 압도적으로 해리스한테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설문 자체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에 유리하게 근데 이런 설문 자체는 이 자체가 주는 영향이 또 있죠. 투표에. 이거 되게 배운 사람들이 이럴 것 같대.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 높을 것 같다는데, 트럼프가 되면 금리 높을 것 같다는데, 재정조사가 높아질 것 같다는데, 이 설문지 자체가 다시 한번 투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하게끔 이걸 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앞에 있는 차트와 연결돼서 보면은 아무래도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도 높을 거고 소득 수준도 높을 거예요. 여기에 많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리스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리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설문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런 경제 뭔가 설문이라던가 언론에 나오는 칼럼이라던가 요런 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지하는 당에 유리하게끔 설문을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한테 아무래도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프레임, 뭔가 뭐 분절화, 전쟁을 저기 우크라이나 막는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무역 전쟁을 유발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싸움닭처럼 뭔가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우고는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런 정보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좀 해리스 지지자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게 실제로도 이번에 트럼프가 이긴 데 굉장히 주요했던 부분이 요 앞에서 보면은 그 소수 인종들 있죠. 뭐 히스패닉, 흑인 생각보다 그런 곳이 원래 이 민주당 쪽을 지지해야 되는데 트럼프 쪽이 많이 가져왔대요. 그 부분이 이번에 당선에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했고 젊은 사람들의 투표도 보시면 트럼프가 엄청 늘었어요. 트럼프 원래 20년도에 바이든이 당선될 때는 36%의 지지율이었는데 24년 이번에 했을 때는 46%로 물론 민주당이 더 높긴 하지만 보시면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젊은 층의 투표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머스크가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쪽을 먼저 선점을 했던 게 트럼프의 당선에 되게 유효하지 않았나. 이것도 보시면 이건 제가 그 트위터 보면서 자료 찾았던 건데 보시면 연준에서 정치 기부금을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연준조차도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끔 정치 기부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우고 소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해리스 쪽에다가 많은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연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보고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저도 연준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정보 생산자 자체가 해리스 쪽에 좀 더 정치 성향을 두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거를 공유하려고 좀 들고 왔어요. 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그렇게 뭔가 너무 시장에 스토리가 이렇게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거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안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앞으로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좀 구분을 했습니다. 대통령 그냥 직권으로 바로 행정명령 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관세 때리는 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뭐 20%, 그냥 중국한테 뭐 60% 이런 거는 그냥 행정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또 파리기후 협약 탈퇴. 요거는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진짜 극단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친환경 하는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야 그거 존나 쓸데없어. 완전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설문해 보면은 제가 그 설문은 뭐 굳이 들고 오진 않았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도 이거는 대통령 직권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그 뭐 방위군 막 설치해가지고 주한 뭐야 거기 주둔군 설치해가지고 막 추방하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두 번째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 첫 번째는 당장 가까이에 있는 게 부채한도 협상인데 부채한도 이게 좀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물론 레드웨이브긴 한데 아직 이 정권이 넘어오진 않았죠. 1월 20일인가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 기간에는 이제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그래도 뭐 무난히 될 것 같아요. 일단 레드웨이브가 완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도 여기다 대고선 필리버스터 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레드웨이브가 됐어도 상원이 60인 이상이 돼야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 그랬는데 안 됐죠, 이번에. 60인 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레드웨이브는 아닌 상황입니다. 아니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부채한도 협상에서 계속 막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예산 조정권을 쓰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 있죠. 필리버스터를 뚫을 수 있는 게 예산 조정권인데, 여기서 일부러 소진시킬 수 있죠. 그게 1년에 쓸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너무 적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부채한도 협상은 뭐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법인세율 감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필리버스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튼 세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율이면은 하원에서 정리가 돼야죠. 뭐 국내에 있는 뭐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기 뭐야 하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 상원은 외교적인 거 아니 뭐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정한 다음에 양쪽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원에서 올렸으면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한테 다시 예, 통과되고 그렇게 3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상원에서 외교와 관련된 뭐 안건을 통과시켜도 하원에 통과받고 대통령한테 다시 마지막에 결재 받아야 됩니다. 파월 해임. 파월 해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청문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가 통과를 시킨 건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으로 파월을 해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페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그거를 트럼프가 갑자기 파월을 해임한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앙은행의 정치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입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옐런이랑 파월이랑 저 짜고 치는 저 꼬라지만 봐도 당연히 짝짝꿍 하긴 하는 건데 정치랑 저 뭐야 연준이랑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너무 드러내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파월을 직접적으로 해임하는 거는. 그래서 아무튼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월을 해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직권 행정명령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법인세 감세하는 거에서 아마 필리버스터로 좀 애를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채 한도는 일단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레드웨이브로 일단 수입품 관세 매기는 거는 트럼프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관세 매기는 거는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도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 보면 드루켄 밀러가 지금 쇼패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자리가 3.6인데 지금 수준까지 하면은 4.5, 한 70pp밖에 안 돼가지고 아 이게 쇼패팅이 성공했는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게 10년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듀레이션 7배짜리니까 해봐야 지금 한 6, 5%? 6%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에크먼 같은 경우는 30년물이니까 듀레이션 한 18년 잡고선 이때 쇼 때렸던 거거든요. 이러면 엄청 레버리지가 된 거여가지고 수익이 났을 텐데 여기는 지금 사실 수익이 많이 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3.6부터 4.5? 한 80bp? 70bp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10년물이 지금 7년? 8년 정도 되겠죠? 금리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 7년 정도 되겠네요. 7년으로 봤을 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딱 5%, 6% 정도입니다. 근데 요거 만족하고 정리할까? 궁금합니다. 뭐 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위로 올라가더라도 현재 한 3개월 내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헤지펀드 때문에 공매도 세력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이랑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은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정보 생산자들이 아무래도 이 하이에듀, 하이인컴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해리스 지지자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뭔가 설문이나 정보를 만들어내면서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이랑 직결되는 것처럼 유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현안이 이렇게 이제 있죠. 앞으로 트럼프 2기가 나오게 되면은 관세 부분, 관세는 그냥 행정명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될 거고, 파리기후 협약 탈퇴도 바로 될 거고, 불법 이민자 처방도 바로 될 건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일단 부채 한도 협상 필요하고, 법인세율 감세, 이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원 쪽에서 넘길 겁니다. 파월 해임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페드의 중립성이라던가, 파월이 임명이 될 때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파월을 해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요 정도 하고 그다음 댓글 질문 주신 게 좀 있어서 그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달아주신 분들. 근데 이게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닉네임이 보이질 않아요. 강태훈님 보면 트럼프 일기 때 물론 약간의 인플레가 찾아오긴 했지만 좀 길면 기네요 질문이. 정작 무역 전쟁 하던 시기에는 1.9%까지 떨어졌던 시기인데 왜 다들 인플레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갔는데 저와 비슷한 말씀 해주셔서 반갑네요. 다만 아예 디플레이션으로 꼬라박을 것이냐 CPI가 대폭 오르진 않더라도 0.3에서 0.5 정도는 오를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자는 말씀대로 블록하는 세계 경제를 축소하고 GDP가 감소하는데 인플레가 튈 수 없다는 뭐지 이게? 잘린 건가요? 미안해요. 없다는 논리 구조이고 후자는 필수 소비재의 영향이 아무리 감소했더라도 여전히 중국의 저가 공세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뭐 궁금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보면 트럼프 1기 때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할게요. 근데 트럼프 1기 때는 일단 금리가 인상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디플레이션으로 꼬라박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길게 봤을 때 트럼프 정부 한 2, 3년 정도 길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디플레가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이상. 예. 디플레는. 인플레가 일단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디플레까지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저가 공세. 중국의 저가 공세?
중국의 저가 공세가 무슨 말씀이시지? 대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 질문을 제가 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싸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인플레가 조금이나마 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아무튼 저는 일단 트럼프 정부 자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분절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려오면은 장기 금리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영향력.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 몇 달간 편차는 있을지언정 대중인식과는 다르게 미국채 장기물 입찰은 나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입찰률만 높은 게 아니라 해외 수요가 높았습니다. 대신 국내 수요는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간 장기물 입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전후로 해외 수요는 크게 떨어진 반면 국내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입찰률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인데 입찰률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서 소위 뻥찰률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진짜 국채 수요가 높은지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는 해외 수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너무 명확한 건데 최근에 국채 수요가 변동된 부분이 왜냐? 이거죠. 최근에 국채 수요가 바뀐 부분. 그러니까 미국 외의 국가들은 본인들 포트폴리오 안에다가 미국채를 많이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외환 보유고를 얘기를 할 때 달러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튀게 되면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달러를 외환 당국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를 땡으로 보유하지 않고 보통은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예, 뭐 굳이 지금 더 그러니까 입찰할 필요는 없었겠죠. 만기에 도래한 걸 현금 그냥 달러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튄 부분, 그러니까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달러를 써야 될 텐데, 예, 그게 아마 입찰률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줬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입찰이 좀 부진했던 게 있다. 예, 그러니까 해외 수요가 크게 떨어졌다고 한 그 부분이 당연히 예, 달러 인덱스가 튄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8년, 18년, 18년에는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나타난 게 아니었을까요? 이민자 규제까지 더해지면 인플레가 치솟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08년, 18년 말씀하시는 거겠죠? 첫 번째 질문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잘 팔고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이. 근데 관세가 생겼고.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켜가지고 관세 장벽을 세운 거를 상쇄시켜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키면서 1달러에 팔던 거를 그냥 0.8달러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0.8달러에 팔면은 다시 뭐 세율 20% 붙여봤자 다시 1달러가 돼버려. 1기 때는 18년, 19년대에는 중국이 그냥 꼼수로 위안화 평가 절하시켜가지고 관세 장벽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안 나타났던 거고. 두 번째 질문인 이민자 규제가 생기면 인플레 치솟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플레 올 겁니다. 이민자 규제 하면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제 오냐죠. 이 이민자 규제가 언제 CPI, PCE까지 도달하겠는가? 임금 인플레가 오고 실제로 물가 반영까지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 안에는 오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이민자 정책이랑 미국 내 기업 유치로 인한 임금 상승이 유효한지와 이로 인해 인플레가 있을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고 노동 고용 임금이 늘어나고 그게 다시 물가로 전이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화세월이에요. 1년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향 안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국채보다 코덱스 미국 국채가 수수료 더 싸고 배당도 더 주는데 에이스 투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압도적으로 무조건 규모입니다. ETF는. 규모가 중요해요. 거래량도 중요하고. 이거는 그냥 에이스 미국 국채가 압도입니다. 압도합니다. 압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시행하려면 고용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야 하는데 내년에도 고용이 둔화 진행되는 걸로 보실까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졸투 구인 수가 빠지고 있죠. 구인 비율도 계속 줄고 있고. 그건 제가 앞에서 차트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졸투 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실업자당 빈 일자리 수를 봤을 때 그게 계속 줄고 있어요. 이미 연준에서 경고했던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 그러니까 이미 그 베버리지 곡선 생각해 보시면 부인 비율 내려가고 있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이 튀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채 금리 몇 프로 예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표가는 3.8부터 매도 시작해서 3.6에 다 정리. 그렇게 보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PC로 하시면 됩니다. 좀 위에 올라가면 가입 옆에 있습니다. 아, 이건 누가 내 댓글 보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삼국지에서 굳이 들라고 하면은 유비 아닐까요, 유비? 그냥 우직하게. 저는 딴 건 몰라도 진정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자산 운용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해관계가. 여러분들한테서 자금 유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거겠죠, 영업. 근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야 뭐 뽀찌라도 좀 더 떼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익이 좋아지려면 여러분이 수익이 좋아져야 돼요. 게다가 제가 무료로 그러니까 이 멤버십도 이제 한 거지. 제가 한 3년 넘게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블라인드에다가 글 올리고 하는 것도 1년 넘게 했었고, 진정성이죠. 저는 이제 진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지표 같은 거 해석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아마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고마워가지고 뭐 보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항상 그렇지만 전 누군가한테 뭘 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그걸 되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남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실력만 믿고 제 진정성만 믿어요. 그럼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겠지. 안 알아봐주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막 욕하거나 삿대질하거나 그럴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비만큼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빠꼼하게 안 하고 그냥 우직하게 의리 지키면서 그랬던 거 보면은 유비 정도 캐릭터인 것 같은데. 독설? 독설하나요, 제가? 물론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되긴 한데 독설인가요, 제가 하는 게?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음악님은 제가 보기에 이 261 물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화로 들고 있는 사람, 최종 통화가 원화다. 지금 원화를 들고 있고 최종 통화로 원화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엔화를 계속 보유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원화로 돌아올 거면 원화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겠죠. 환차익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261을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셔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나쁜 ETF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쁜 ETF는 없겠죠. 근데 돈이 안 되는 ETF는 있겠죠. 이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엔화를 들고 있어요? 원화를 들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리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3.2%, 미국 이제 한 번 더 뺐으니까 4.7%, 일본 0%. 일본에서 밖으로 해지를 거는 거는 무조건 손실이에요. 삽질이에요, 삽질. 그러니까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에다 해지를 거는 거는 완전 삽질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 뭐, 일본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 3% 넘게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굳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미국에다가 환해지를 걸어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그냥 개삽질입니다, 개삽질.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다르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틀린 투자예요, 틀린 투자. 말도 안 되는 투자예요. 되게 쉽게 그냥 261 차트 띄워놓고 한 2년 동안, 261 한 2년 유행했죠. 261 띄워놓고 TLT 띄워놔 보세요. 혼자 한 10% 까져 있다니까? 왜 그렇겠어요? 최근에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작년은 한 해 내내 마이너스 5.5%에 혼자 손실 보고 앉아 있던 거예요. 진짜 그냥 삽질이에요, 삽질. 뭐 다른 표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1은 더 이상 댓글을 달지 마세요. 그냥 혼자 생각하세요, 혼자. 이게 제가 다른 분들이 이거 보고서 또 오해할까 봐 이건 막아야겠어요. 혼자 생각하세요. 혼자 물려가지고 그런 거겠죠. 뭐 그걸 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걸 이런 이상한 설명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런 걸 왜 설명하고 있어 저한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뭐 답변이 좀 부실했다. 그러면은 예.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질문하면 할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달 수 있어요. 음. 또 주말이 또 가고 있네요. 내일 또 시간 가능하면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주 트레이딩 관련돼가지고 일단 제가 포지션을 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태로 예, 보였죠? 저희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다음 주 뭔가 어떻게 할지는 가능하면 내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누라가 먼저 이 약속을 잡아놔가지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나갔다 와가지고 예,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이 많으면 예, 내일 찍도록 할게요. 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주말인데 예, 일요일 푹 쉬시고 한 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